1점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질문 4번부터 이제 9번까지 가면 해결에 가지문 과 나지문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지문이야. 지문이 그렇게 길게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건 예상 가능한 측면이 있었어요. 자, 근데 자 이제 바로 시작이 이렇게 나와요. 정립, 반정립, 종합,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라고 나와요. 자, 그래서 기억하고 줬죠. 뭔가 이거 문제 낼 건가 봐. 정립, 반정립, 자 그리고 종합. 자 그러더니 얘를 뭐라고 불렀어?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라고 불렀죠. 물론 이제 이거는 우리 그 유명한 철학자 헤겔 아저씨 말이죠. 요새 내가 뭐 좀 뽕을 봤는데 헤겔 막 죽었지만 또 죽어라 막 이런 거 잔뜩 뜨고 그랬다던데. 이제 어렸을 때 무슨 이제 뭐 이렇게 애들 모아놓고 공부하는 게 있었어. 새벽에 왜 모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거기서 이제 공부하는데 그날 데카르트를 이제 이거 한 거야. 그래서 끝나고 가는데 어떤 애가 데카르트 이 새끼 죽었으면 막 이러면서 가더라고. 니네들이 정철을 죽이고 싶어하고 그렇지? 쌤 세종대왕이 없었으면 니네 한자 배워. 더 힘들어. 뭐 정철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자 헤겔이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어디까지 갔냐면 칸트까지만 가고 헤겔까지 안 넘어갔었어. EBS에서 계속 헤겔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헤겔 철학 자체는 좀 어렵다라는 느낌이 있단 말이야 나한테도. 그래서 이제 헤겔 지문을 이제 3학년 때 내가 그 우리 수능 전에 하면서도 그러니까 헤겔은 어쨌든 나오니까 연습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야 이렇게까지 나오겠니? 헤겔은 너무 어려워 그랬는데 헤겔을 다이렉트로 쳐줬어요. 그렇죠? 대신 뭐가 적을 뿐이야? 여기서 다루고 있는 정보의 양이 적을 뿐이죠. 자, 그럼 우리가 핵심 개념은 뭐니? 변증법이라는 거죠. 그렇지? 자, 그럼 우리가 변증법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깝깝하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는 변증법 들어본 적이 있어 없어? 한 번도? 윤사 이런 데 안 나오나? 아 그렇군요. 뭐 아무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할 게 없으니까 정립이라고 써야 되는데 정리라고 잘못 써놨네. 그치? 원래는 이제 정반합입니다. 변증법이라는 건 내가 알고 있는 변증법을 설명하면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이거하고 조금 다른데 내가 공부했던 변증법은 만약에 사회가 변해요. 자 그러면 사회에 어떤 대립적인 요소들이 있지. 그치? 그럼 A라는 요소가 있고 B라는 요소가 있고 어차피 비슷하게 설명될 것 같은데 서로 대립되는 요소가 서로 이제 항상 투쟁하죠. 그렇죠? 그 어느 시기에는 A가 무시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A로 인해서 모순이 막 생기고 그런단 말이야. 자 그러면 A의 힘이 줄어들면서 B의 힘이 더 세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새로운 형태의 어떤 사회 구조가 탄생하거나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두 개의 모순되는 대립되는 것이 새로운 것을 만드는 얘네를 합쳐져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우리 뭐하고 비슷하면 절충하고 비슷해. 어떻게 보면 이거는 똑같지는 않지만 절충은 뭐야? 자 내가 짜장면 얘기 많이 했잖아. 그치? 전 짜장면 먹고 싶습니다. 전 짬뽕이요. 자 근데 우리 새로운 거 먹으면 그럼 우리 맥주는 안 먹어. 여기 안 되지. 이런 짜장면 짬뽕에서 왜 갑자기 맥주가? 자 그럼 우리 떡볶이 세트를 먹다 삑삑 이거 안 된댔죠. 자 각각의 요소를 뭐 하고 있어야 돼? 모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게 절충이지. 개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변증법은. 자 그래서 이제 내용으로 우리 그럼 여기서 소개하는 대로 이제 따라가야 되니까. 자, 변증법에 따라 철학적 논증을 수행한 인물로 단연 헤겔이 거명된다. 자, 거명된다는 건 어떤 사람의 이름이 입에 올려져 말해진다. 자,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 서로 동등한 자격을 지니는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서로 이 세 가지, 각각의 위치가 같은 세 가지가 나열되는 게 아니라 대립적인
두 범주가라고 나왔죠. 그러면 자, 우리 이렇게 대립적인 우리가 뭐 범주라는 표현을 써줬습니다. 알겠죠? 자, 대립적인 두 범주가 자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가는 일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 종합은 자 뭐가 이루어진다는 게 조화롭게 조화가 이루어지고요. 자 통일이 이루어지는 자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단어 자체 막 이상한 거 막 써. 자 수렴적 상향성이라고 표현돼 있죠. 자 그러면 자 수렴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하나로 모인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어떤 단계로 수렴되는 것이자 자 상향성이니까 단계는 뭐 할 거라는 얘기야? 상승할 거라는 얘기죠. 그죠? 같은 단계가 아니다까지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 해겔에서 변증법은 자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해겔에게 변증법이란 어떤 우리가 논리를 전개하는 논증의 방식이기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자 그러면 논증의 대상이 자 뭐 하는 방식?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논증의 대상은 뭐가 어떤 사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세계 질서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존재의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방식이 변증법적이다. 같은 말이죠. 자 지금 앞말과 뒷말이 같다라는 얘기야. 자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단어가 지금 나왔어? 이념이죠. 왜 이런 단어가 나오는지 너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문제는 그치? 자 이념이 바로 뭐야? 세계의 뭐라고 되어 있더라? 근원적 질서. 자, 우리가 아는 세계 개념 써야 되죠. 우리가 아는 세계의 개념 어떤 개념이지? 의식 외부의 것이죠. 그렇죠? 그 세계 개념 써야 되죠.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우리 의식 외부의 모든 대상들이 존재하는 것에 근원적 질서가 뭐인 거야? 이념이고요. 자, 이 이념의 내적 구조가 이념의 구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변증법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죠. 자, 또 이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이념이 세계에 드러나는 방식도 자, 뭐다? 변증법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말이 이 두 가지가 서로 같다는 뜻이죠. 그렇죠. 즉 이념의 어떤 구조도 존재 방식도 그런 이게 존재 방식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념이 가지는 구조도 드러나는 방식도 모두 다 변증법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자 그래서 이념과 이 드러나는 방식 어디서 일어나는 거야? 현실이 자 하나의 체계를 이루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이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이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이념 차원이 있을 거고 현실 차원이 있을 텐데 이들의 원리를 밝히는 논증의 방식도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 변증법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참 어려운 얘기네. 그치? 복잡하고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메인 포인트는 뒤로 갑니다. 해겔은 미학도 철저히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다루고자 한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겔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해요? 미학에 대해서 얘기하죠. 너무 글씨를 크게 썼다. 자, 그에게 해겔에게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 정신의 한 형태이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 뭐가 있냐면 종교와 예술과 철학이 있죠. 예술과 종교와 철학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자, 갑자기 어떤 단어가 나와서 절대정신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얘네들은 자, 절대 정신의 뭐가 돼? 형태입니다. 형태. 알겠죠? 자, 어떤 형식적인 차원이 될 거야. 그럼 절대 정신이 뭐냐는 거지, 문제는. 그지? 우리 이런 단어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못 들어봤죠? 우리가 안 쓰잖아. 안 쓰는 단어니까. 그럼 절대 정신이 뭔지 봐야 되겠죠. 자, 절대 정신은 절대적 진리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을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념을 뭐하는? 인식하는. 그죠? 개념 잡아줘야 되니까 개념 잡아줘야지. 자,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입니다. 자, 다만 어떤 이 붙어있죠. 자, 이념 안에 어떤 이 들어있잖아. 자, 이념이 뭐야? 절대적 진리인이라고 나왔어. 그럼 이념은 뭐에 해당이 되는 거야? 절대적 진리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얘는 여기에다 정보 연결해 줘야 되지. 그러면 절대적 진리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의 정신의 영역이 절대 정신이고, 그지? 이것의 형태들에 뭐가 있다는 거야? 예술과 종교와 철학이 있다라는 얘기죠. 알겠죠? 그럼 예술을 통해서 뭐를 인식하려고 하는 거야? 이념을 인식하고자 하는 거죠. 자, 종교를 통해서 뭐를 인식하고자 하는 거야? 이념을 인식하고자 하는 거죠. 자, 철학을 통해서 뭐를 인식하고자 하는 거야? 이념을 인식하고자 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자, 예술을 통해서 뭐를 인식하고자 하는 거야? 진리를 인식하는 거죠. 자, 종교를 통해서 뭐를? 진리를 인식하는 거죠. 철학을 통해서 뭐를? 진리를 인식하는 거죠. 요렇게 가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전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이런 얘기 했었죠. A라는 용어를 B로 바꿔주고요. 다시 C로 정의해 줍니다. 자, 그리고 물어볼 때는 A와 C를 연결해서 물어보죠. 그럼 이념이라는 단어와 직접 연결되어 있지만 이념이라는 단어 대신 자, 얘를 사용해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연결관계 봐줘야 되겠죠. 자, 예술, 종교, 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면 여기서 바로 연결시켜줬네. 그죠? 자, 다만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를 봐? 따라를 보는 거죠. 따라는 뭐가 돼? 기준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내용은 같습니다. 다만 뭐만 존재할 뿐이야? 인식 형식의 차이만이 존재하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자, 어떻게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 예술은 어떤 진리를 인식하는 한 형식, 자, 종교도 진리를 인식하는 한 형식, 철학도 진리를 인식하는 한 형식이 되는 거죠. 자, 절대 정신의 세 형태에 대응하는 각각의 형식은 직관, 표상, 사유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 대응하는 뭐가 존재한다는 거니? 형식도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직관과 표상과 자, 뭐가 되는 거야? 사유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직관, 표상, 우리가 이제 몇 번 문제를 봐? 6번 문제 봐봐. 자, 가에 따라 직관, 표상, 사유의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6번 문제가 나왔는데, 자, 얘는 굉장히 노멀한 문제 유형이야. 알겠죠? 우리가 이제 예전에 봤던 것 중에서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었나? 뭐 완결성, 독립성 이런 개념을 주고, 자, 그 개념들을 적용하는 스타일의 우리 그런 문제들 나왔었지. 그죠? 혹은 뭐 가식성이니 뭐가 되냐? 뭐
뭐라고 해야지? 자동성이니? 자, 이런 개념들 주고, 자, 그거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지 물어보는 문제 나왔었죠. 그러니까 개념에 직접 적용 스타일로 풀어주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돼. 자, 그러면 직관은 뭐냐? 자, 직관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고 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직관은 주로 뭐를 쓰나 봐? 감각을 쓰나 봐. 자, 근데 얘를 지성이라는 표현이 나왔어. 감각으로 뭐라고 나오지? 감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고, 표상은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그럼 얘 물질적 대상이 있어야 됐었지. 그치? 자, 얘는 물질적 대상이 없어도 되죠. 자, 그러면 얘와 얘에 뭐가 있어? 차이점이 있죠. 그렇죠? 얘네 두 개가 어떤 거를 통할 수 있어? 모순되는 범주가 될 수 있겠지. 그치? 자,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이며, 자, 그러면 자, 얘는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이며 내면입니다. 사유는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다. 자,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 사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이에 세 형태는 각각 직관하는 절대정신, 표상하는 절대정신, 사유하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된다. 자, 헤겔에 따르면 직관의 외면성과, 직관은 뭐를 갖고 있어? 외면성 갖고 있어. 물질 세계에 속한 거죠. 자, 표상의 내면성은, 자, 얘는 내면성을 갖고 있는 거죠. 사유에서 뭐 되며? 종합되며. 딱 이 관계죠. 그죠? 자, 사유에서 종합되며, 이에 맞춰 예술의 객관성과, 자, 예술은 뭐를 갖고 있다는 거야? 객관성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종교는 뭐를 갖고 있을까요? 그러면 주관성 갖고 있을 거죠. 그죠? 자, 종교의 주관성은 어디에서? 철학에서 종합된다. 자, 어디 갔어? 다음 문제. 형식 간의 차이로 인해 내용의 인식 수준에는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다 모두 다 인식이 되긴 하지만 뭐가 존재하는 거야? 수준의 차이는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존재한다? 수준의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헤겔에게서 절대 정신의 내용인 절대적 진리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얘를 파악을 해놨죠. 그렇죠? 그렇죠? 관계를. 그럼 여기는 이제 읽히는 거야. 절대 정신의 내용인 절대적 진리는이 그냥 우리한테 읽혀야 돼. 자,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얘하고 비슷하게 성격이 좀 통하네요. 자, 이러한 내용은 예술은 직관하며 종교는 표상하며 철학은 사유하기에 이 세 형태 간에는 단계적 등급이 매겨진다. 즉 예술은 초보 단계, 종교는 성장 단계, 철학은 완숙 단계 절대 정신이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 얘는 초보고 얘는 성장이고 얘는 완숙입니다. 즉 단계적 뭐가 존재한다?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죠. 자, 이에 따라 예술, 종교, 철학 순회 진행에서 명실상부한 절대 정신은 자, 최고의 지성에 의거하는 것, 즉 철학뿐이며, 자, 예술이 절대 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지성이 미발달된 머나먼 과거로 한정된다라고 내용이 끝났습니다. 자, 그럼 여기 다시 정리해 봅시다. 자, 여기에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야?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사실은 이거죠. 자, 얘가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죠. 우리는 뭐 갖고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니? 변증법 갖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그죠? 자, 그러면 이게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 뭐가 되는 거야? 포인트가 되는 거고, 자, 세부 내용이 여기서 펼쳐지는 거죠. 그죠? 결국은 모순되어 있는 두 범주가 자, 조화를 이루며 통일하는 뭐가 전개가 존재한다는 거야? 종합적 단계가 존재한다라는 거고, 자, 우리가 자, 이념이라는
절대적 진리를 인식하는 어떤 인간의 정신을 절대 정신이라고 부를 건데, 그죠? 자, 절대 정신은 결국 진리에 대한 인식이 되겠죠? 자, 이러한 인식의 형식이 예술과 종교와 철학이고, 자, 예술은 직관을 통해서 인식, 종교는 표상을 통해서 인식, 철학은 사유에 의해서 인식하는데, 자, 마찬가지로 얘네도 모순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나, 자, 얘네가 종합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사유에 의해서. 따라서 가장 고도로 발달된 어떤 인식의 단계는 뭐가 되고 철학의 단계가 될 것이며,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얘기해야 돼? 자, 예술도 절대 정신이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진리에 대한 인식이니까. 자, 근데 고도로 발달한 단계는 되지 못하겠죠. 그럼 예술이 절대 정신이 될 수 있던 시대는 인간이 뭐 했던 시대밖에 없다? 미성숙했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나지문으로 가면 이제 나지문이 조금 그래요. 자, 나지문이 나한테는 굉장히 특이했어요. 우리는 자, 지금까지 니네가 익숙한 지문들은 자, 저자가 즉 글쓴이가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평가하거나 반박하거나 하지 않아요. 주로 어떤 형태로 되어 있어? 소개하는 형태지. 자, 견해가 방향이 살짝 드러나긴 하지만 자,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근데 얘는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자, 그래서 조금 문체상의 특이점이 있고요. 자, 일단 나로 가보자고. 자, 변증법의 매력은 종합에 있다. 종합, 우리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죠? 자, 종합의 범주는 두 대립적 범주 중 하나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도 안 되고, 자, 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중화 상태로 나타나서도 안 된다 라고 글쓴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나의 의견에 따르면 이 종합이란 일방적 승리도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도 되어서는 안 돼? 중화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죠? 종합은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 질적으로 보양된 최상의 범주가 생성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상향성을 갖고 있고 얘가 가장 높은 단계죠. 그렇게 질적으로 높아지는 고양이 되겠죠. 그죠? 고양은 높아지는 거니까. 자, 헤겔이 강조한 변증법의 탁월성도 바로 이것이다. 변증법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게 변증법의 원칙에 최적화된 엄밀하고도 정합적인 학문 체계를 조탁하는 것이, 갈고 다듬는 것이 바로 그의 철학적 계획이 아니었던가. 이런 서류적 편 쓰는 거 못 봤었잖아. 그치? 자, 아무튼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놓은 성과물들은 과연 그 기획을 어떤 흠결도 없이 완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까? 즉, 변증법적인 인식을 충분히 적용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미학에 관한 한, 우리 지금 뭐 갖고 얘기 따졌었니? 미학 갖고 얘기 따졌었죠? 자, 그죠? 맨 화제는 체계를 미학이었던 거야. 그죠? 자, 미학에 관한 한, 그렇다는 답변은 쉽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얘는 제대로 변증법을 적용 못했다는 평가가 나의 의견이야. 자, 이제, 그럼 뭐가 생겨나기 시작했니? 입장의 차이가 생겨나기 시작했지. 그렇죠? 공통적인 입장은 뭐야? 변증법이지. 자, 근데 미학에 대해서는 헤겔과 나는 입장이 달라라고 자기 입장차를 밝히기 시작했어요. 지성의 형식을 직관, 표상, 사유 순으로 구성하고 이에 맞춰 절대 정신은 예술, 종교, 철학 순으로 편성한 전략은 외관상으로 변증법 모델에 따른 전형적 구성으로 보인다까지 우리가 읽었을 때, 자, 여기에서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한다. 왜? 자, 앞에서 한 헤겔의 전략은 혹은 헤겔의 내용을 다시 재소개하는 거에 불과하죠. 그럼 여기는 우리 추가적인 정보가 있어 없어? 없지. 헤겔은 이랬지를 다시 서술한 거잖아. 그렇죠? 자, 그럼 여기까지는 굉장히 뭐해? 부담 없이 읽어야 되지. 그리고 나서 이제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했지. 그러나 실질적 내용을 보면 직관으로부터 사유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자, 직관에서 어디에 사유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이 과정이 되겠죠. 자, 외면성이 점차 지워지고, 자, 내면성이 점증적으로 강화 완성되고 있음이. 자, 예술로부터 철학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객관성이 점차 지워지고, 자, 주관성이 점증적으로 강화 완성되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날 뿐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 나는 해겔의 미학에 대해서 평가했습니다. 자, 얘는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왜? 객관성이 지워졌죠. 자, 남아있어야 되는데 종합이 안 된 거죠. 자, 외면성이 지워졌죠. 그렇죠? 내면성이 승리한 거죠. 자, 그게 진정한 종합이 아니라는 평가죠. 자, 직관의 외면성은 예술의 객관성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감각적 지각성인데, 자, 그러면 예의 본질은 자, 무엇보다도 감각적 지각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러한 핵심 요소가 그가 말하는 종합의 단계에서는 완전히 소거되고 만다. 즉, 얘가 남아있지 않기에, 그렇죠? 진정한 종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자,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해겔은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의 절대 정신을 자, 추가해야 한다. 자, 그럼 나의 의견에 따르면 자, 여기에 뭐가 필요하다? 추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는 이미 뭐가 주관성만 남아 있으니까, 자, 얘가 뭐 돼야 된다? 다시금 객관화가 되어야 한다. 즉, 사라진 객관성을 다시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예술은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이다. 자, 실제로 많은 예술 작품은 사유를 매개로 해서만 성립되지 않는가 라고 얘기합니다. 자, 즉, 자, 철학 말고 뭐도 예술도 자, 절대 정신을 충실히 구현할 수 있는 어떠한 형식이다라는 얘기죠. 자, 즉, 예술 또한 뭐를 매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사유를 매개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게다가 이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예술적 체험을 한 해겔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이 때문에 방법과 철학 체계 간의 이러한 불일치는 더욱 아쉬움을 준다는데, 아쉬움은 그냥 정서적 반응이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문제 제기한 거죠. 자, 내용이 나에는 별로 있다 없다? 없다. 자, 해겔의 미학은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을 보여주지 못했다. 자, 예술이 더 인정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술 또한 사유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4번 문제부터 보면 4번 문제는 어렵지가 않아요. 자, 4번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는데, 가나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기반한 체계를 바탕으로 이게 변증법이죠. 그지? 예술의 상대적 위상을 제시하고 있다는데 예술의 단계가 제시되어 있지? 그럼 성립하니까 1번 오케이. 자, 2번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대한 상반된 평가 아닐 거고 둘 다 변증법 인정하고 있고, 3번 시대적 한계 같은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자, 4번 범주적 유형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자, 5번 통시적은 뭐야? 시간적 순서에 따른 변화가 통시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 즉 통시적 변화가 제시되지 않기에 4번은 난이도가 높지 않은, 자, 우리가 쉽게 뽑아낼 수 있는 문제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1번. 자, 5번 가에서 알 수 있는 해겔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 자, 우리가 이제 변증법 포인트 잡아줬죠. 그 다음에 얘는 기억하기로 했죠. 이념이 뭐야? 절대적 진리죠. 그죠? 이 이념을 인식하고자 하는 정신의 영역이 절대 정신이고, 그죠? 자, 이것이 드러나는 형식이 이 세 가지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죠? 1번. 예술, 종교, 철학 간에는 인식 내용의 동일성과, 우리 인식 내용 뭐라고 딱 떠올려야 돼? 이념 내지는 진리죠.
그죠? 내용은 얘잖아. 그죠? 써있기도 하건 이유와 얘가 인식하려는 내용이 뭐야? 절대적 진리잖아. 얘를 인식하는 형식의 차이가 얘였지. 그지? 자, 인식 형식의 창의성이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인식 형식상의 차이인 거죠. 그죠? 우리가 잡아놓은 맥락에서 1번 쉽게 오케이 되지? 이해되죠? 찾아서 풀어도 되겠지만, 그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으니까 얘는 판단 자체가 가능해졌지. 그지? 자, 2번. 세계의 근원적 질서가, 세계의 근원적 질서가 뭐니? 이념이죠. 자, 시공간적 현실은 얘죠. 그죠? 아까 우리 내용 중에 하나의 체계를 이룬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2번 성립합니다. 자, 3번 봐봐. 절대 정신의 세 가지 형태는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지각의 세 가지 형식에 인식하는 대상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봐봐. 인식하는 대상은 뭐니? 무엇을 인식하려는 거지? 절대 정신이지. 인식의 내용은 절대 정신이니까. 그죠? 자, 그러면 자, 절대 정신의 세 가지 형태가 세 가지 형식에 인식하는 대상이라고 한다면, 자, 인식 내용에 뭐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차이가 존재한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맥락에 일치하지 않아? 일치하지 않죠. 그죠? 자, 그러니까 3번 우리가 빠르게 제껴내야 되죠. 그죠? 단지 형식의 차이지 내용의 차이는 아니죠. 내용은 뭐 다 똑같이 뭐야? 절대적 진리가 돼야 되니까. 알겠죠? 이해돼? 자, 다시 정리해 줄게.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 자, 세계에는 우리 이념이라는 게 존재해. 이념은 절대적 진리다. 세계의 근원적 질서이자 얘를 인식하려는 정신이 절대 정신이야. 그치? 근데 이러한 인식하는 데는 형식적 차이가 존재하지. 그 형식적 차이가 예술과 종교와 철학이란 말이야. 그럼 인식 내용은 무조건 뭐가 돼야 되니? 절대적 진리가 돼야 되지. 자, 내용의 차이는 있어 없어? 없죠. 자, 근데 3번 선택지에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이면 내용이죠. 그죠? 그 내용이 자, 세 가지 형태라고 하면 말이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그러니까 3번 성립하지 않겠지. 그죠? 4번 변증법은 철학적 논증의 방법이자 논증 대상의 존재 방식이다. 얘 그대로 써 있을 거예요. 자, 여기도 논증의 방법이자 존재 방식이라고 했고, 5번 자, 절대 정신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상적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절대적 진리의 내용이 자, 그대로 써 있습니다. 이거는 마지막 문단의 두 번째 줄. 본질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사실 5번 문제도 그닥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얘는 선택지 하나하나를 찾을 수가 있어. 우리가 내용을 보면서 하나하나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아. 다만 3번 선지가 니네들이 선택지를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운 형태로 제시되어 있지. 선택지를 읽었을 때 이게 뭐야 라는 느낌을 받을 뿐 클리어하게 인식되지 않을 거라는 거지. 그치? 그 표현상의 이 묘미를 준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그게 함정 요소가 돼. 자, 너희는 그냥 자, 주어 서술어 명확하지 않잖아. 그냥 느낌으로 들어가잖아. 차이가 있다 정도만 느낌으로 갖고 있잖아. 자, 근데 3번을 읽어보면 세 가지 형태는 차이가 있네 정도로 인식이 될 거란 말이야. 클리어하게 인풋이 안 되는 거지. 그게 함정 요소예요. 자, 근데 인식하는 대상이 뭐냐? 절대 정신이라는 것만 잡아주면 자, 얘가 차이가 될 수 없지. 그리고 얘가 형태가 될 수 없지. 그러니까 X지. 그러니까 얘를 뚜렷하게 잡아주는 게 우리 포인트가 돼야 되겠지. 그치?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자, 봐봐. 나는 되게 퉁쳐버렸지. 내가 여기 칠판에 정리했는데 여기에 이거 체계를 하나 주고 나를 맞춰가는 방식으로 읽었단 말이야. 여기에 대한 평가니까. 근데 기본 체계를 뭐를 줬어? 얘를 줬지. 그 다음에 이 틀을 갖고 여기 세트에 맞췄지. 그치? 그 인식 내용이 얘라는 거 정리했지. 이게 끝인 거지. 복잡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복잡하지 않을 수도 있지. 그치? 자, 6번. 얘는 우리 뭐 적용하면 돼? 직관, 표상, 사유를 개념적으로 적용하면 된댔지. 얘는 감각이지.
얘는 내면에서 떠올리는 심상이지. 얘는 순수한 논리적 뭐야? 사유지. 그지? 얘를 조금 더 낮은 단계에서 그냥 접근해보자고. 1번 먼 타에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거 감각적 지각 되지? 그럼 직관되겠지. 같은 곳에서 고향의 하늘을 떠올리는 건 내면에서 떠올리는 심상 되지? 자, 그럼 표상 되겠지. 자, 2번 상상과 타임머신에 그 다음에 판타지 영화의 장면을 떠올리는 거 모두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심상 될 수 있지. 그러니까 표상 되지. 자, 3번 초현실적 세계가 묘사된 그림을 보는 거 의식 외부의 세계에 대한 감각적 지각이지. 그지? 그러니까 직관이지. 자, 상상한 개념에 의거한 이론에 따라 분석하는 거 이거 논리적 사유지. 그지? 자, 그러니까 사유 되겠지. 자, 4번 예술의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작품의 창작을 기획하는 것 직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건데 직관은 외부의 것에 대한 감각적 지각이지. 자, 그럼 이런 새로운 기획은 감각적 지각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개념에 안 맞지. 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개념을 그냥 적용하면서 가면 되지. 자, 그러니까 6번 문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형이지. 개념이 있으면 그 개념에만 맞춰서 선택지 처리하고 끝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형태에 맞춰서만 가면 되기 때문에 자, 우리는 되게 뭐하게 풀 수 있는 문제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다. 알겠죠? 우리는 난이도를 밑으로 잡아줄 거야. 이 문제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타일이잖아. 그치? 설사 얘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얘만 찾아서도 풀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쉽지. 자, 7번. 자, 나의 글쓴이의 관점에서 자, 기업과 니은에 대한 해결의 이론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니은을 까먹었는데 니은 잠깐 예술 종교 철학. 자, 그럼 이거 기억으로 잡아놨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복잡하게 써있어서 그런데 얘를 니은으로 잡아놨지. 자, 그러면서 얘는 무슨 문제에 해당이 되니? 입장 문제에 해당이 되지. 자, 근데 차이가 존재해. 자, 기억은 인정하지 않아. 그대로 인정하지. 그치? 자, 근데 얘는 자, 뭐라고 한계가 있다고 얘기하지. 그치? 얘는 크게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지. 쉽게 정리하면. 그치? 얘는 인정하지 않지. 그치?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뭐